안녕하세요. 김상로입니다. 오늘은 제8절 손익의 귀속 시기 지난 강의 시간 이후로 남은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웹캠을 띄워서 제 얼굴을 녹화를 시키려고 하다가 한쪽 부분에 계속 제 화면이 떠 있는 게 별로 이렇게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웹캠은 끄고 화면 내용으로만 설명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어, 발생주의와 권리의무 확정주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죠. 그래서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충당부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산의 판매 양도손익, 통상 인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재고 자산 이외에 자산의 양도 부분에서 어, 이 부동산 내용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인도한 날의 범위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고, 이제 장기할부 판매 조건, 이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할부라는 게 무엇이냐? 할부는 2회 이상이다. 그리고 장기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이다. 네. 그리고 시작점은 이렇게 된다. 인도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사용 수익일,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이다. 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인도일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빠른 나이다. 세 개 중에서 장기할부 판매는 일단 중소기업은 결산상 처리 방법과 관계없이 결산에 어떻게 처리하든 회수기일 도래이 좀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은 결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산에 반영할 경우에는 회수일 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 조정은 과대 이연 처리할 수 없다. 이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용역 매출과 예약 매출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음, 크게 그 기업 회계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업 진행률,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어, 진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입금이 이제 수익이죠. 공사 수익은 도급 금액, 이제 전체 계약 금액이죠. 계약 금액에서 작업 진행률, 이번 기수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직전 3년 후 말까지 수입 계산을 뺍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이건 누적치겠죠. 누적치로 이렇게 쭉 공사 대금이 올라가고 이제 전체가 이제 있겠죠. 이게 이제 도급 금액이 될 텐데 이 도급 금액에서 올해 이제 된 부분과 직전 사업년도 말까지 수입 계산을 뺀 이 부분이 이제 당년도 입금, 공사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회계와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송금은 해당 사업년도에 발생한 총 비용, 그러니까 이 공사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가 송금이 되겠죠. 자, 예외가 있다. 예외는 어, 일단 뭔가 작업 진행률, 인도 이전에 상당히 어, 기간이 소요가 되고 계약 금액이 이제 있는 그런 특성의 어떤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일에 수익으로 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중소기업 1년 미만 이런 건설의 경우에는 인도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건설 계약이니까 이게 일정 부분 그 작업 진행률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진행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고 그러니까 작업 진행률을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년 미만이다. 이게 장기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 간의 수익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기업을 배려해준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그 목적물이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국제의 기준에 따라 IFRS에서는 이제 인도 기준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실은 회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계 기간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X 2년, X 3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1년 미만이다. 한 6, 뭐 7개월이라고 치면 이런 경우에는 인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하고 작업 진행률로 하는 경우는 다르겠죠. 작업 진행률로 하면 이렇게 수익이 인식되는데 X 2년도에, X 3년도에 그런데 전체 인도 기준을 한다고 하면 이때 X 3년도에 다 인식이 되니까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1년 미만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2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 그 상황상 이게 작업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 또는 회계기준상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자, 요약하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단기공사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죠. 해철에 관계없이. 장기공사는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업 진행률은 무엇이냐? 작업 진행률은 진행 정도죠. 진행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행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 예정비가 이제 추정이 돼야겠죠. 우리는 총 1,000억이 들어서 이 공사가 완료가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다면 이제 1,000억에서 투입되는 공사 비율 쭉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가서 이 1,000억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진행되는 시점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기간이겠죠. 이렇게 이거는 뭐 장기로 이제 아주 장기인데 이렇게 각 기간마다 진행되는 진행률을 구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도급계약 금액을 이제 수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률을 구할 때는 총 공사 예정비가 분모로 들어가고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의 누적액 이게 이제 총 작업 진행률이고 작업 진행률을 도급 금액에다 곱해서 전체 누적 수익 금액을 구한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수익 금액을 이제 빼면 당연히도 수익이 되겠죠. 자, 예약 매출이다. 뭐 이제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걸 분양받겠다라고 계약을 맺고 이제 예약 매출 진행하죠. 이런 경우에는 진행 기준에 의해서 입금과 송금을 인식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게 주택 상가는 이제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있단 말이죠. 이 토지 가격을
이 총 공사 예정비에 넣고 누적액에 넣을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넣게 되면 이게 통상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토지가 구입된 그 해에 굉장히 가파르게 공사 진행률이, 작업 진행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토지는 빼고 건물 원가만 여기에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취득원가는 작업 진행률 계산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제 원가는 투입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택 상가를 예약 매출했다고 하면 이제 분양을 해서 계약을 해서 A 건설회사가 이제 건설하면 이제 각각의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 토지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 예정비는 안 들어가는데 그럼 이것도 작업 진행률, 토지를 뺀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다시 이 토지를 곱해서 토지 곱하기 작업 진행률 해서 이것도 이제 원가를 누적적으로 계속 원가 투입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입이자입니다. 수입이자, 이자 수익, 그리고 지급이자 배당 수익. 여기서 이제 그 유의하실 점은 이제 원천 징수되지 않는과 원천 징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천 징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지급한 사람이 일정률의 법인세를 음, 사전에 떼놓지 않는다. 원천 징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은 발생 기간에 이자를 인정을 해준답니다. 법인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미수익 계산. 그러니까 A가 B에게 이자를 줄 때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요. 그때 B는 어, 결산을 확정할 때 2022년 12월 30일 결산을 확정할 때 최종 이자 수치 이후에 발생한 이자가 있겠죠. 그게 이제 미수이자인데 그 미수수익 계산 경우에는 입금을 한다. B에 입금을 한다라는 거죠. 반면 반면 원천 징수되는 수입이자 원천 징수되는 수입이자는 이자 소득 수입 시기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수수익을 계산하면 이렇게 유보 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금을 수취하는 때 이렇게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데 지금 음, 이제 2022년 중이라고 할 때 X2년도 지금 이만큼의 기간에 이자가 10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미수수익이었겠고 미수수익을 차감하고 이걸 이자 수익을 인식하고 또 이 부분을 이제 미수수익으로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우리 발생주의니까 이 미수수익은 원천징수 되는 수입이자라면 음,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금 불산임이죠. 불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10원이었다 그러면 입금 불산임 미수수익 10원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수수익이 실현될 때는 이렇게 네, 추인이 되죠. 정기 미수수익. 그리고 뭐꼭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수수익 10원이 다시 유보가 되는.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사가 이자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어, 입금이죠? 이자 수익을 불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이고, 다음 연도에는, 지금 미수 수익만 들어왔잖아요? 이게 이제, 어, 들어와서 현금이 들어왔지만 전년도에 이제 미수 수익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인데, 회계상은 그렇지만 이게 세법상은 이때 이자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입금에 산입하는 입금 산이에요. 이렇게
세무 조정이 됩니다. 자,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그리고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의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지급을 받는다. 보통 이제 잉여금 처분 결의이겠죠. 저희가 이제 입금 때 의제 배당을 배웠습니다. 의제 배당도 어, 소득 처분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귀속 시기가 이제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의일, 퇴사 또는 탈퇴한 날, 확정된 날, 등기 이렇게 확정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임차료. 임대료 임차료는 뭐 발생주의를 수용하더라. 원래는 임대임차로 인한 입금한 성공의 기숙사업연도는 계약서상 지급일. 계약서에 이제 언제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날짜에 이제 그 날짜가 포함되는 회계 기간에 이제 입금으로 또는 송금으로 하고, 계약서의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이 하는데, 발생주의로 임대 수익을 한다. 그러면 받아주겠다. 발생주의 수익 수용한다.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1년 뭐 6개월마다 임대료를 낸다. 그러면은 법인의 회계처리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때 뭐 그냥 일괄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잡거나 아니면 1년마다 발생주를 잡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기간 경과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입금과 송금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넘어서 이걸 이제 인정해주면 임대료로 그냥 어, 최종 그 임대가 종료하는 시점에 다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 캐시플로우 입장에서 충분히 여력이 있는 그런 법인에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법인세 부분을 이연시키는 것도 캐시플로우에 도움이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만약 이런 규정이 없다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 환급금. 관세도 환급을 해주는데, 관세를 환급할 때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의 차감함을 표시하는데, 이게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을 완료한 날 확정이 되겠죠. 그리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출하고 나서 환급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뭐 빠른 날이 되겠죠. 예, 결정 통지일이나 환급일.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가장 빠른 날이 된다고 이해하시고 해당 지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할 때 병고가액보다 적다. 사채를 할인 발행했는데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기업 회계준에 따른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의 상각 방법에 따라서 이를 송금해 산입한다. 아우 또 막 잘 나가다가 또 발음이 꼬이네요. 네, 신고 조정 사항이다. 네, 이런 것들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그 과세 당국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런 그 규정들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설명은 저희가 뭐 충분히 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제 암기의 영역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의 성귀속 시기는 발생 주의한다. 이거 이제 오늘 이제 접대비 강의도 이제 넣을 텐데 발생 주의한다. 그러니까 접대비가 이제 X2년도, X3년도지만 이때 접대비를 이제 접대를 하고 이때 이제 지출한다. 예를 들면 이제 저기 그 카드를 이때 긁었는데 이때 이제 카드 금액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때 이제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어, 예, 명확히 이제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언제 어, 손익이 귀속이 되느냐, 송금이 귀속이 되느냐. 이게 없으면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부금의 송금 귀속시는 현금주의한다. 그러니까 직접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부금을 뭐 약정하고 내가 뭐 10억 원을 기부금을 줄게 라고 약정한 게 2002년도 말이다. 그러면 약정을 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라고 봐서 이때 미지급금을 잡느냐? 뭐 잡았다고 치더라도 뭐 잡을 수 있죠. 이게 지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 송금이 안 된다는 거죠. 현금주의하니까. 실제 기부를 한 시점에 송금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개발비, 매출채권 또는 받으러움의 배수 양도.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생상품 거래 손익, 차액맛 정산한 화생상품 거래 손익. 다, 뭐, 읽어보시면 동일한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확정된 날. 대응 결제에 속하는 사업연도 입금. 그러니까 차익만 정산한다. 대금 결제를 한다. 그러면 대금 결제일에 속하는. 이거는 차익만 정산하니까. 이것도, 파생상품 거래 손익은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결제를 해야 이게 정확히 손익이 픽스가 되는 부분이라서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 그날이 대금 결제 일. 여기는 이제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의 결제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지만 결국 이제 대금을 결제한 날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금전 등록기 설치 시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밖에 손익 귀속 시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손익 귀속 시기 있고 요거는 제가 엑셀을 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8-4번을 엑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8-4번을 설명드리기 전에 소득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은 세무 법인세계를 계속 하시면서 근간이 되는 부분,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이 보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 계기로 해서 다시 계속 반복해서 이해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는 지난번에 이제 세금과공과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쪽이 기업회계이고 이쪽이 이제 법인세인데 먼저 기업회계에서는 토지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할 때 들어간 취득세 1,000원을 이제 토지에 가산했다는 거죠.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경우. 이렇게 토지가 100만 1,000원, 현금 100만 1,000원이 나갔죠. 그러면 법인세는 어떻게 이걸 각각을 보느냐? 법인세도 100만 원, 1,000원을 다 취득원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양쪽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산세가 발생했어요. 가산세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1,000원, 100만 1,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어때요? 이 가산세는 어, 송금부산입니다. 그래서 법인세에서는 이렇게 토지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가산세를 별도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음, 날리는 겁니다. 예. 송금부산입 시키는 거죠. 그래서 송금부산입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송금부산이면 이제 소득 처분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자산 부채의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이제 가산세를 별도로 이제 송금으로 골라내고, 왜냐하면 법인세에서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토지의 취득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갈라낸 거죠. 물론 이제 그 기업회계에서도 이게 갈라내줘야 되지만 이제 잘못된 회계 처리가 돼 있는 상태이지만, 이 부분을 이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례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토지의 취득원가로 다 가 있는데 법인세는 갈라낸다. 어, 법인세에서는 이것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지 않으니까 갈라낸 것이고, 그리고 세금과 공과에서는 이런 가산세는 송금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송금이 불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그럼 이제 토지 이 자산이 지금 1,000원이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향후 토지가 매각되면 이렇게 토지가 감소되면서 이제 일시적 차이는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조정이 되는 추인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1,000원의 차이가 이제 없어지는, 여기서 1,000원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 세무상으로 이제 조정을 그러니까 세법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0원을 이렇게 줄여준 거죠. 1,000원이 적잖아요, 토지가. 근데 이때는 토지가 판매되면서 없어지는데, 이게 이때 토지가 1,000원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1,000원을 이제 추인해주는 이런 차이가 일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일시적 차이는, 자산부채 일시적 차이는 이제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가산세 부분 어떻게 하는 거냐? 가산세 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송금불산이라고 있죠. 왜냐하면 법인에서 아니 저 법인세에서는 과세 당국이 가산세를 내면서 이거를 또 송금 인정해주면 이런 그 행정처분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죠. 이쪽의 그 회계 처리는 잉여금이 얼마가 증가되냐면 마이너스 1,000이 됐습니다. 왜냐면 토지가 100만 1,000원이고 100만 1,000원에 토지가 나가면서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 손실 1,00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처분 손실로 인해서 이제 1,000이 줄었죠. 마이너스 1,000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 그 법인세에서는 지금 1,000이고 1,000인데 1,000이 줄어야 되는데 이걸 송금 불산입시킨 거예요. 송금이 아니에요. 송금으로 인수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을 차감시키지 않았죠. 잉여금 증가하면 0이 됩니다. 0. 그러면 이 차이가 생겨요. 예, 잉여금. 여기는 마이너스 1,000이 되는데 이쪽은 이제 이 가산세가 송금이 아니니까 송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되지만 송금을 불산시키는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이 결국 이제 1,000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차이난 잉여금, 이거는 조정이 되지 않아요. 가산세 송금 불산이기 때문에 이 잉여금 차이 영원히 양쪽 회계 처리, 똑같은 회사에서 양쪽 회계 처리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이를 조정시켜주냐, 그냥 차이가 난 대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무상으로 잉여금 증감이 0인 것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가 아니고 영구적 차이입니다. 영구적 차이인데 소득처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소득처분 이제 사회 유출이기 때문에 사회 유출됐죠. 이 1,000원이 지금 사회 유출됐잖아요. 잉여금 0인데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는 이제 1,000이 유출됐단 말이죠. 이미 유출이 됐는데 법인세에서는 그래 뭐 유출되고 말아,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조정을 더 이상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이상 어, 관리하지 않고 이제 사회유출로 이제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회유출돼서 끝났다. 이렇게 끝, 디엔드, 사회유출. 근데 이제 사회유출의 이제 소득처분의 대상이 상여냐, 배당이냐, 그 기타냐,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원, 주주, 그리고 기타인,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이외에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이제 다 기타 사유출인 거죠. 이것도 이제 국가가
가산세를 징수했고 누구에게 처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타 사회 유출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듯 어, 그 결국은 이제 송금불산입이 생기는 그러니까 법인세 회계에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송금이 불산입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이 영원히 사회 유출이 돼서 조정이 안 되는 영구적 차이가 생기면 이거는 사회 유출로 해서 어, 그 차이는 더 이상 조정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 측면에서만 보면 뭐 이게 그 유보가 이게 지금 천이 마이너스 천이 됐다 천이 돼서 자산 측면에서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법인세는 어디서부터 그 세무 조정한다 그랬죠?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에서부터 시작해요. 단기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산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게 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에 항상 BS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단기 순이익으로 어, 그 잉여금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 빠져나갔기 때문에 잉여금 증감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예, 예. 단기 순이익이지만 송금물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천이 되는 거지만 다시 천이 송금불산이 됐기 때문에 잉여금 증감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천이 되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무조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유보만 이제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별도로 쪼개져 나온 비용이 송금불산입이 되는 경우는 그 해당되는 세무조정에 소득처분을 해주면서 영구적 차이로 끊는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는 이 잉여금이라는 게 결국 이제 BS의 잉여금이 단기 손익의 플로우에 따라 플로우를 거친 금액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뭐 보시지만 이 두 회계연도에 보시지만 어 플로우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다 그냥 BS만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잉여금 증감이 0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있기 때문에 많이 천이죠. 다만 그 아니, 그 세무 조정을 하는 시기는 이제 가산세가 지급된 이 시기에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그 유보만을 세무 조정하고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자산의 취득 원가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되셔서 나올 때 이게 만약에 송금이냐 송금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케이스 3을 보시면 제가 이제 얼토당토 않게 복리후생비 1,000원을 취득원가로 계산했어요. 토지 100만 1,000원, 현금 100만 1,000원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복리후생비가 토지 취득원가 항목이 되느냐? 안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자산은 100만 원으로 하고 복리후생비는 별도의 성금으로 이렇게 갈라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시부인으로 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은 다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된다면 요거는 다 송금인 거죠. 송금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기업회계와 법인세 쪽에 잉여금 변동을 보면 자 처분소유천, 복리세무천 이렇게 해서 이 두 기관의 잉여금 증감은 마이너스 1,000이에요. 그래서 잉여금이 잉여금 잔액이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이걸 세무 조정을 안 하는 왜냐면 송금으로 인정이 되니까 아까는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됐으니까 송금 불산임 해주고 이거는 영원히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사회유출이 된 거고 사회유출은 이렇게 소득처분을 하는 거다. 이건 사회유출이 안 된 거죠. 아니, 물론 이제 사회유출이 됐는데 이제 그 차이는 동일한 거죠. 예. 이 차이는 동일하지 않고 이미 이제 사회유출이 됐으니까 소득처분을 하게 그러니까 그 송금불산이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반드시 좀 기억하고 다시 반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처분을 보시듯이 유보 마이너스고 자산부채 차이 그리고 사회 유출이 된 부분 그리고 이제 기타가 있었잖아요. 기타는 어 그 자기 주식 처분이 있과 같이 이제 자본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주식 처분이 2천은 기업회계에서는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죠.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거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잉여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입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금입니다, 입금. 그러니까 플로우를 타요, 손익계산서를. 그래서 보면 지금 이익잉여금으로 봤을 때 이익잉여금 증가하면 0이에요, 0. 왜냐하면 바로 자본잉여금으로 갔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늘려주진 않죠. 근데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금 증가가 2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자본의 영향이 없어요. 이건 자본잉여금, 이건 이익잉여금 때문에. 전체 자본총액 차이가 없어요. 그럴 때 이걸 입금 산입해 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플로우로 볼 거야. 플로우의 입금이야. 입금을 쳐줬는데 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산, 부채, 자본 차이가 나지 않아. 다만 자본이용과 이익이용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기타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기타. 그래서 이렇게 좀 소득 처분의 차이 그리고 세무 조정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8-4번 넘어가겠습니다. 8-4번. 8-4번. 주 A는 2022년 10월 1일에 3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매월 3억 원씩 총 9억 원을 불입했다. 매월 이렇게 불입했다네요. 오. 자, 해당 적금의 만기일은 2023년 10월 1일이며 해당 사업연도 말 기간 경과분 미소이지 않은 그 2022년도 사업인 거죠. 사업연도 말인 거죠. 미수이자는 1,200만 원이다. 주의는 기업의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다. 기업의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 건 뭐예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미수이자를 계상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업회계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소득처분 이렇게 기업회계 보시면 미수익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미수익 1,200만 원, 이자 수익 1,200만 원. 법인세액은 없어요. 왜냐?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원천징수하는 이자는 현금 취익가 이제 귀속시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입금 송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이제 플로우인 거 플로우. 예, 플로우에 그러니까 아무튼 회계 처리가 없어요. 플로우 회계 처리를 해줄 게 없죠. 플로우의 결과가 이제 밸런스로 나타나지만 여튼 이 기간에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왜냐? 수익으로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귀속 시기를 보면 이건 이제 현금을 수취한 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자산부채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마이너스 1,200만 원 이렇게 해주고 향후 이자 수치 이렇게 이자가 수치가 되겠죠. 그러면 미수 수익이 오고 이자 수익이 오고 이렇게 해서 1,4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그 이자 수익 차이 1,200만 원이 또 이제 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잉여금 증가를 보면 잉여금 증가는 어때요? 이익이 이때 1,200, 이때에서 1,300만 원이 증가했죠. 법인세법이 이때 1,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잉여금 증가하면 똑같아요. 요것만 조정을 해주면 되죠. 이 귀속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해당 그 법인세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단시 일시적 차이만 발생시켜서 언제의 손익인지만 영향을 미칠 때는 항상 추인이 되기 때문에 유보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세무 조정해주면 끝나지만 이제 소득 처분에서
봤듯이 이런 이제 송금불산임 항목이 나오는 경우.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영원히 이영음 차이를 발생시키면 사회유출이 된 거고, 결국 소득처분을 이렇게 해준다. 이것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이제 자본화된 금액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그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진다. 꼭 생각하고 계속 어, 되새김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8-2, 3, 4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1일 일본에 있는 C은행에 3년 만기 정기예금 5억을 가입했다. 기간 경감은 미수이자는 700만 원이다. 기업의 기준에 따라 회의처리 했다. 미수익 계상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주 D는 2020년 7월 1일 10억 원을 연 12% 이자로 차입했다. 차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자 발생하는 거죠. 자, 6월 30일에 일시 지급, 2023년 6월 30일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업의 기준에 따라 2022년도 회계처리 했다. 미지급 이자 잡은 거죠. 그러면 뭐 법인세법에서 인정해 주니까 오케이. 그리고 임대료, 월 임대료 400만 원 임대하였다. 그리고 2월 7일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받는 건 2월이지만 발생을 했으니까 400만 원을 임대료 수익으로 발생주로 했겠죠. 그것도 인정해 주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원천징수되는 이자 수익에 한해서 이제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기업액에 따라서 발생주의와 권리금 확정주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 손익귀속시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 잉여금을 조정하는 정기오류 수정이익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교과서 PPT 파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 오류를 수정할 때 이렇게 이제 단기손익으로 하는 경우 잉여금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손익은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처리할 때, 이 경우는 이제 중요한 오류를 처리할 때 이렇게 나뉘는데 케이스 1은 지금 기업회계에서는 이제 매출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제거 처리했어요. 그런데 법인세에서는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해도 되는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유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 매출채권 자산부채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제 유보 처리가 되는 거고, 다음에 보니까 맞아, 이게 대손으로 제거될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 시킨 거죠. 근데 원상복귀 시킬 때 중요하지 않네? 그러니까 손익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400만. 뭐 법인세법에서는 전년도에 송불산입 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회계 처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조정은 어, 송불산입이 됐었겠죠. 요것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회계 처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송금이 추인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어, 보실 것은 잉여금이 기초잉여금이 이제 1,000만 원이었다고 하면 대손상각비로 600만 원 줄고 다시 PL에 400만 원이 들어서 1,000만 원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법인세에는 이제 기초잉여금이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출발했다고 쳐도 그 각사소를 구하는 그런 구조가 어, 그 기업회계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당기순이익 이제 대손 삼각비로 떤 이 회계처럼 있다고 보면
이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그 세무조정 합한 이게 이제 잉여금의 조정이 되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00인데 송금불산입 됩니다. 그러면 이제 증감이 0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1000만 원이 다시 돼가지고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 당기순이익이 이제 400만 원이 되겠죠. 400만 원이 다시 입금불산입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어, 또 증감이 0이죠. 증감이 없어요. 당기순이익이 400만 원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추인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만 원에서 0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말 잉여금이 0입니다. 결국 잉여금의 증감은 어, 이쪽도 0, 이쪽도 0입니다. 두 회계연도로 봤을 때 그러면 결국 그 이 두 회계에 잉여금 차이는 없는 겁니다. 잉여금 차이는. 그런데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을 때 무엇을 정기오류 수종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보시면 이제 40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정기오류 수종이익을 기초잉여금으로 고쳤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잉여금은 똑같아요. 당연히 이제 잉여금을 바로 이제 처리했으니까 1000에서 400이 줄더라도 400이 줄어서 600이 됐고 600에서 400을 다 해서 1000이 다시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법인세는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는 지금 기초가 1000이지만 여기는 이제 0이죠. 단기순이익이 됐으니까 현금 불사입시키고 그럼 증감이 0이에요. 그러니까 기말이익이 0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단기순이익이 없어요. 영향이 없어. 왜냐면 바로 어, 잉여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순이익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0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입금 불산입이 다시 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입금 불산입이 추인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00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에서 마이너스 300이 이렇게 되니까 기말이익은 600입니다. 그러면 이 두 회계처리, 그러니까 요거는 그 자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각사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각사소는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기말이익이 600, 여기는 400, 1000. 400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 400이 차이가 나야 될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데? 지금, 그, 중요하지 않아서 손익으로 하는 거나, 중요해서 이익잉여금으로 하는 거나 똑같은데, 이 차이가 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차이 부분을 입금산입 시켜줘서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입금산입, 자본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잉여금 처리가 되면 정기오류 수정 손익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게 이제 입금 산입이 되고 기타 처리 된다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추인되는 것들은 이제 유보 처리 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PT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정기오류 수정이익은 어떻게 하느냐?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경우. 자, 오류 수정이익 손실을 중요하지 않은 오류라고 보고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무 조정이 없는데 예, 이제 유보가 추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사항이 있다. 그리고 이익을 반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오류 수정이 잉여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금 산입, 송금 산입 기타 해준다. 그리고 직전 연도 이전에 어, 그 송금 입금을 추인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무 조정을 해주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엑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8-5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정기오류 수정이익을 지금 이익영업 처리했는데 그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손금입니다. 대손금.
대송금 지금 어 400만 원을 전기에 대손 처리했는데 이게 이제 송금 부인도 예상 매출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회계 처리가 없고 이거는 이제 송금 부인됐으니까 매출 채권을 이제 자산부채 차이 조정이 나면서 이제 유보 처리가 되는 거죠. 송금불산 유보. 그게 이제 어, 추인이 되죠. 이제 다음에 오류 수정이 되기 때문에 추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입금불산입 유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송금불산입 유보 그리고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생겨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이 그 손익기 속식에서 이 정교 수정이익을 잉여금으로 처리했다. 이 부분 이제 그 주요한 핵심 풀이 내용이죠. 그럼 이것을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그 중요하지 않은 오류라고 해서 이걸 이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과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용금 증감 내역을 보면 여기 이제 대손상각비가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회계처리로 구성돼서 당기순위 보면 마이너스 400이 된다고 했죠. 근데 송금불사들이 되니까 플러스 4. 그래서 0. 그래서 이용금 증감은 없고 여기는 자 손익이 없죠. 그래서 0인데 이게 이제 추인되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잉여금이 마이너스 3만큼 줄어요. 그러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잉여금으로 바로 회계 처리돼서 생기는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차이가 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는 기타 처리해준다. 입금산입 기타. 그래서 그 책에서도 봤지만 잉여금을 처리하면 일단 1단계에서 입금산입 기타로 하고 2단계에서 나머지 그 요구 잔액 등을 이제 세무 조정해 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40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급 이자입니다. 이자 비용이 200만 원인데 전기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죠. 200만 원, 현금 200만 원. 그랬는데 보미세는 아니 이거는 자산화해야 돼. 선급 이자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죠. 그럼 이 차이는 이제 그 송금불산입 요구가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또 다음에 오류 수정하면서 추인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200만 원을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당기손익의 구성 항목으로 구성하지 않고 바로 잉여금을 처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 이제 대손금과 같이 이 유보는 추인이 되지만 이 잉여금, 이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것만 있다고 하면 당해순이익은 마이너스 200인데 현금불산입에 비해서 200 0이죠. 자, 0 이렇게 이용 변동이 없고 여기서는 여기 이제 손익이 없으니까 0인데 이제 이게 추인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만큼 되는 거죠.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 잉여금 증감 바로 잉여금 증감 시켜준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입금 산입 기타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물 매각대입니다. 자, 부산물 매각대는 이 첫 해에는 부산물 매각을 누락시켰고 이 누락한 것을 세무 조정을 했죠. 유보 매출채권 유보 그러니까 매출을 입금으로 산입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그 세무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누락이 됐네. 그래서 매출채권 이렇게 늘려주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오류라고 생각해서 이익잉여금을 이제 늘려주는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는 그 추가적으로 이제 법인세에서 나올 회계 처리는 없죠. 그럼 보면 여기도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0인데 0에서 이렇게 매출채권 유보가 생겼으니까 이익잉여금은 이제 9가 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단기손익에 가는 건 없죠. 손익계산서에 가는 게 없기 때문에 0인데 이게 추인되니까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0이 돼서 여기는 이제 잉여금 900이 되는데 여기는 0이 돼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죠. 양쪽에서 이게 단기손익으로 안 가서 생기는 이제 차이일 뿐이니까 그래서
입금 산입 기타 해주면 된다. 기계적으로 이쪽에 이제 오류 수정으로 오는 것들은 이제 입금 산입 기타 한다라고 1단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PPT, 교과서 PPT에서도 그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그 유보사항이나 기타 사항은 세무조정 추가로 해주면 된다. 2단계로. 자, 재산세 환급액은 이제 재산세를 납부를 했다. 뭐 재산세는 그 법인세에서도 현금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뭐 그 양쪽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 세무조정상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뭐 세무조정상이 없으니까 잊어버리셔도 되고 다음에 보니까 어? 아 이게 잘못 그 징수가 됐네요 하고 환급을 해줍니다. 근데 환급을 해줬을 때 이 그 기업회계에서는 이제 오류 수정 이익으로 잉여금 처리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산금 20만 원이 추가가 되고 그걸 이제 그 법인세에서는 어때요? 현금이 들어오면 아 이건 입금이야. 입금인 거죠. 입금. 플로우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입금이죠. 입금인데 불산입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그 이 기초에서 이 기말 올 때 잉여금 770이 들고 이쪽에서는 750이 됩니다. 차이가 이제 20이 생기는 거죠. 입금이 이제 줄여야 되는 입금이 줄어야 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는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국가가 정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산세를 잘못 수취해서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이제 기회에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보상해 주는 건데 거기에 또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이제 상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입금이지만 입금을 불산시켜 준다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입금 불산입 기타. 왜냐하면 사회 유출이 안 됐죠. 사회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기타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세무조정이 있죠. 이 여기서는 잉여금으로 처리했지만 여기는 다 입금 항목이기 때문에 입금 처리를 해줘야 되는. 770을 입금 처리해 준 다음에 20을 이제 입금 불산입 처리해 주는 그런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70은 이게 이제 그 당해순이 0이지만 여기는 이제 입금이기 때문에 입금으로 보는 거잖아요. 재산세 환급액은 송금이었기 때문에 송금이 다시 들어오면 이건 입금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입금으로 인식을 하는데 전체를 770을 입금 산입을 해주고 20을 이제 불산입 시켜줍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만을 입금 산입 요거는 어쨌든 입금 불산입이기 때문에 요것만 입금 산입해주는 뭐 세부 조정을 하더라도 뭐 그 순액으로 금액은 맞겠죠. 근데 이제 총액으로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과서에 배웠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770을 기타 입금 산입해주고 나머지 세무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입금 불산입 시켜주는 그런 총액 그 세무 조정을 이제 교과서에는 보여드렸고 이 부분만 이제 이건 입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입금이 없잖아요. 단기 손익에 가는 게 없어요. 근데 입금을 산입시켜 줘야 되는 회계 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입금을 산입해 줘야 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총액 770을 해주고 20을 이제 입금 불산입해 준 그런 세무 조정이 이제 교과서의 답안이고 750만을 입금 산입해도 뭐 문제는 없겠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8절 그 손익의 기속 시기는 이 예제 설명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예제도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이 이기여금을 통해서 오류 수정을 할 때 세무 조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절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자, 접대비의 개념. 접대비는 이제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거래처에 잘 보여야겠죠? 잘 보이려면 이제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접대비라고 하고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한도가 있다, 한도가.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니죠. 한도가 있다. 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 한도가 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란 접대향 위한 선물 사례, 그 밖에 어떤 명목에도 상관없이 내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죠. 자가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선비를 말한다. 법인은 접대비의 세무조정하기에 앞서 먼저 장부에서 해당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의 명칭이나 계정 과목 등에 불구하고 이 계정 과목 등에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했어도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접대비야. 그럼 이제 접대비로 보고 시부인하는 거죠. 한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발췌해야 돼.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에 들어있더라도 이 복리후생비가 접대비 성격으로 돼 있다. 그럼 이제 접대비 쪽으로 옮겨서 한도 계산을 해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송금 불산임이 생기겠죠. 뭐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송금 불산임이 생길 때는 이 기타 사유 외출. 뭐 결국 어 밖으로 돈이 나갔죠.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갔는데 이걸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면 결국은 이제 차이가 발생하죠. 기업회계와 법인세가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잉여금의 차이가 생기는데 잉여금 차이가 생기지만 내가 조정해주지 않겠어. 영구적인 차이야. 그리고 끝. 예, 그런데 이제 사회 유출이 됐기 때문에 사회 유출 중에서 어, 상여, 배당,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송금 불산입 시켜준 곳이 대부분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이나 기타 소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타의 사회 유출로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 그리고 기부금의 차이입니다. 접대비, 광고 선전비, 기부금. 이제 접대비나 광고 선전비 업무 관련성이 있죠. 네, 기부금은 업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기부를 하는데 업무 관련성이 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출된 사항은 이제 특정인이다. 접대비나 기부금은 누구한테 지출이 되는지 명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광고 선전비는 물론 이제 광고 선전을 할 때 뭐 만들어주는 곳, 뭐 그걸 이제 뭐 그 광고를 보여주는 곳, 뭐 TV나 그러니까 그 유튜브나 뭐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걸 누가 보는지는 이제 모르잖아요. 뭐 특정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한도가 있지만 광고 수준이 없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 등 송금 항목의 구분. 지금까지 이제 접대비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고 유사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느냐를 설명드린 건데, 여기 이제 접대비 등 송금 항목의 구분에서 이제 접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제 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만 가져왔어요. 자, 주주, 임원, 직원이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했다. 그러면 법인이 부담을 하지 않을 것을 부담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접대비 그 전에 아니야 이거 회사의 송금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송금 물사님하고 주주면 배당 임원 직원이면 상여 이렇게 처리해서 송금 물사님 처리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 채권이 있는데 포기해요. 그러면 이 포기한 채권이 고객과의 좀 친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거 저희가 이번에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대송금으로 인정해 주지만 포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는 매출 채권은 접대비, 기타 채권은 기부금을 본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으면 접대비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광고 선전 목적. 아까 이제 광고 선전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인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다. 이건 전액 송금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건 광고 선전비의 특성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면 전액 송금 인정이 되지만 특정인이다.
특정인이면 이게 접대비로 볼 수도 있고, 이제 기부금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정인에게 주었다. 이제, 그리고, 어, 그, 해당 물품의 가액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연간 5만 원 이내다. 연간 5만 원 이내다. 그러면 전액 송금 인정해주고, 연간 5만 원을 초과한다. 그럼 접대비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이제 막 그 광고 선전 목적으로 이걸 좀 봐달라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게 광고 목적, 광고 선전비인데, 특정인에게 이제 선물을 이제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을 했다. 뭐 근데 이제 그게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특정인에게 기저 물품을 연간 5만 원 이내에서 해주면 뭐 전액 송금 인정해 주는데, 5만 원 초과 시에는 이제 접대비로 보겠다. 이거 접대비. 아, 기부금은 아니고 이건 접대비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 접대비로 본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한도, CVN을 계산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금액은 특정인에 대해서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이더라도 연간 5만 원 초과하면 이제 접대비로 이제 보는 거다. 초과하면. 그래서 이제 그건데 이제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이제 제외한다. 이건 너무 이제 좀 적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2만 원 물품 100개다. 이거는 다 전액 송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광고서 이제 전액 송금 인증되는 이제 특정의 주더라도 개당 3만 원 이하 물품을 쫙 뿌렸다. 그러면 뭐 그거는 뭐 다 광고 선전비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구성하는 아이들을 볼 때, 개당 3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쫙 구성이 됐다 그러면 다 전액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것들을 주면서 5만 원이 초과됐다. 그래서 6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접대비를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현물 접대비가 있어요. 현물 접대비. 현물 접대비라는 것은 이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현물 접대비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나중에 장부가액으로 접대비다. 자, 원가가 100원이고 시가가 200원인 것을 이제 접대를 했어요. 제품으로. 그럴 때 이제 접대비는 뭐로 하라고 그랬죠? 시가로 하라고 그랬죠. 시가로 하라고 그랬는데 220이에요. 200인데 왜 그러냐 봤더니 제품이 이제 100, 원가가 이제 100이니까 원가 100인 게 이제 제품이 나갔으니까 제품 100이 이제 대변으로 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VAT 예수금 있어요. 이게 이제 공급부재, 부가가치세에서 공급부재인데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제 공급한 것으로 의지합니다.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10%를 때려요. 그래서 이 200원의 10%가 이렇게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오는 거죠. 그럼 이 차이는 이제 잡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잡이익. 그리고 이제 원가법 이게 이제 접대비 제품 VT의 수급. 요거는 이제 어 회계 처리 이렇게 했을 때예요. 이제 이렇게 회사가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 했을 때,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원가가 나갔으니까 제품이 나갔으니까 이거 뭐 공급 의제는 알겠는데 원가만큼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어, 총회법 총회법으로 보면 접대비, 현금산입, 차익, 차비, 기타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포 이그젠플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데 송금산이 입금산이 이게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하니까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뭐 증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하지 않고 이 220을 가지고 이제 세무 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 접대비는
이 220, 그러니까 시가에 이제 그 VAT 예속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시부인을 한다. 한도 계산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적 대비는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 이게 어, 차관사항입니다. 그걸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적 대비 있어요. 문화적 대비. 그러니까 접대비를 이제 쓰는데 어, 매일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공연을 보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니? 그렇게 해서 이제 문화 접대비를 이제 추가로 이제 송금을 이제 그러니까 더 접대비를 이제 쓰는 내용에 이제 한도를 적용해서 시부인 하는데 문화 접대비는 조금 더 인정해 줄게. 그러면 송금을 좀 추가로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 접대비와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의 미니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가 더 크고 문화적 대비가 작다 그러면 문화적 대비가 이제 그 한도가 되겠죠.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다 또 한 번 추가로 이제 송금을 인정해 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대비이다. 이건 뭐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접대비가 무엇이냐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접대비가 이제 어떤 그 차이 다른 유사한 그 계정과목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인 것인데 접대비 중에서 이런 것들도 접대비로 들어오더라.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현물 접대비라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접대비로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접대비를 다 모으는 거예요. 긁어 모으는 거예요. 접대비라고 쓰여지는 계정 과목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 대비 이렇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송금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또 분류해서 가져오고 자 지금까지 이제 접대비를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귀속시기 이건 이제 손익 귀속시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생할 때의 송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비는 접대행위를 한 시점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을 한다. 발생주의. 예컨대 2022년 12월에 접대를 하고 신용카드 100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접대를 한 12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2022년도입니다. 잘못됐네요. 그때 요거 처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2023년도는 이제 그때 뭐 그 해당 내용을 회계 처리했더라도 이미 이때 이제 그, 그, 손익기속 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인될 뿐이죠. 그래서 발생했을 때다. 그럼 이제 접대비를 지금까지 모았고, 이제는 이제 세무 조정을 해봅니다. 이제 한도로 계산해 세무 조정을 해보는데, 총 3단계랍니다. 3단계. 하나, 둘, 셋. 자, 접대비 중 증명자로 분류분. 증빙이 없어요. 그럼 전액 송금물산입니다. 전액. 증빙 불비야. 영수증조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돈만 나가고 접대비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 송금불산입이야. 이거 다 대표자가 가져간 거야 라고 보는 거다. 대표자 상이요. 아니 뭐 증빙 없으니까. 근데 증빙이 있어요. 증빙이 있어. 증빙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적격 증빙이 아니야. 적격 증빙이 아니야. 적격 증빙이 아닌 접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중에 뭐 영수증이죠. 영수증 못 붙여놨어. 그러면 이제 금액을 본다는 거죠. 3만 원 초과. 그러니까 3만 원 이하는 뭐 그래 오케이 뭐 그 정도는 뭐 꼭 영수증에 꼭 신용카드 받으라고 안 할게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초과하면 영수증이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전액 즉시 송금부사죠. 즉시 송금. 그러니까 3만 원을 초과했는데 그걸 영수증을 붙여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접대비로 한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즉시 송금부사입니다. 이때는 기타 사유출입니다. 이때는 상여고 대표 상여고 기타 사유출. 그러니까 누군가하고는 먼 걸 알아.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여는 아니고 대표자가 먼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누구에게도 소득 처분되지 않는
기타 사유 유출인 거죠. 그러니까 3만 원 이하는 뭐 오케이 뭐 그래 뭐 영수증서도 오케이 3만 초과는 봐주지 않겠다. 경조사비는 2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3만 원이면 경조사 뭐, 뭐 상가집 갔는데 3만 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이제 한도를 올려놓고 보통 이제 그 이 증명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고장이 나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나와요. 누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놓고 경조사비 20만 원을 이제 지출하는 거죠.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꼭 신용카드 등을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제 2단계를 하고 3단계는 이제 여기서 살아남은 접대비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액 송금물사님하고 즉시 송금물사님하고 이런 것들 말고 이제 남은 것들을 한도액 계산해서 이제 기타 사유 출 처리해 줍니다. 한도 초과 금액을. 자, 2단계에서 그 건당 3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 지출에 등, 접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인데 요거는 뭐 꼭 신용카드를 안 사용해도 되는 거죠. 읽어보면 알 겁니다. 꼭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니까 이 경우는 아니더라. 그리고 신용카드 등에 보면 신용카드 등이 뭐냐? 뭐 신용카드 당연히 되겠죠. 직불카드, 세액계약서 뭐 이런 거 됩니다. 다. 자, 근데 유의할 점은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는 적격이 아닙니다. 이 신용카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만 사용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접대비 시부인 계산 살펴보겠습니다. 접대비 해당해. 아까 이제 현물 접대비, 문화 접대비, 뭐 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뭐 접대비로 보는 송금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증빙자료 불비분 접대비 빼고 건당 3만 원, 경조사비 20만 초과 성형 미사용을 제외하고 해당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도를 구하는 한도. 그러니까 이제 한도액을 구하는 걸 알아야죠. 한도액 구하식.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 금액 한도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중소기업 좀 더 베니핏 주는 거죠. 힘드니까. 그리고 3년도 월수가 꼭 12개월이 아닐 수 있으니까 12분의 3년도 월수. 자, 월수는 여기에 따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많이 봐주는 거죠. 자, 그리고 수익금액 기준 한도. 이제 기본이 있고 수익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액이 막 많은 회사들은 뭐 접대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좀 더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수익금액 곱하기 적용률, 특정 수익금액의 적용률 곱하기 10%. 그러니까 적용률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뒤에서 나오겠지만 적용률이 있고 적용률이 있는데 특정 수익 금액은 10%를 10%만 해주더라. 10%만. 그 특정 수익 금액이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그러니까 요 금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야 무슨 접대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10% 정도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수익 금액 비율별로 적용률입니다. 요거는 뭐 꼭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율들은 다 이제 좀 외우셔야 되고 이제 법인세계 그 어떤 교육 목적상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적용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외우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 세무사 회계사 준비하시는 어, 이렇게 학생분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4번, 6번 이 부분, 어이구 4번, 6번 이 부분은 숙제로 이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4번, 6번은 엑서사이즈 문제거든요. 엑서사이즈 문제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4번, 6번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는 제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 보강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 풀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접대비로 보고 그 다음 이제 기부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이 보강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해도를 높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